오늘 제가 한 강연이 어떤 면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제가 한 강연 주제에 아마 전문가들이시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분명한 전문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뭐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생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세계 시민으로 한국 시민으로 볼 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혹시 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 이 마스크 없이 해도 되죠?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여기 와서 고생 엄청 합니다. 마스크 이걸 제대로 못 써가지고 계속 핀잔을 받아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사실 7월 4일 날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네 군데의 데스크 책상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권에 보면 뭐가 찍히고 여기 찍고 붙여주고 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 이렇게 딱지를 하나 붙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지금 가면 안 되냐고. 안 된대요. 아니 왜 그러시고요? 이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잡아두고 있으라 이거예요. 버스가 한 대 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이제 버스가 한 대 오더니 우리를 싣고 가요. 싣고 가는데 딱 보니까 안에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이렇게 양쪽에 막 경찰들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다 공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앉으라고 그러더니 이제 막 누가 와요. 간호복 입고 이렇게 방호복을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 와가지고 입을 찌르고 막 코를 찌르고 그러더니 위에 뭐 이 호텔 방 이걸 하나 주더라고. 방 키를 주더라고요. 거기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시, 밤 11시, 아침 8시에 도착했는데 8시 전에 도착했는데 11시 반쯤 해서 이 코로나 검사가 끝이 날 거라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날 12시에 여기서 퇴실할, 그러니까 호텔을 그냥 나갈 사람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 나갈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창원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날 밤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날 점심, 그날 저녁 호텔에 있으면서 앞에 도시락을 갖다 주고요. 그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코로나 환자 취급했어요. 취급당했어요. 그러면서 점심 도시락 먹고 그 안에 보니까 주홍색으로 된 이 큰 그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관련된 모든 쓰레기는 그쪽에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다가 딱 두면은 나갈 때 두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역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기다리니까 창원 보건소에서 딱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잘 내려오고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갇혀 있어요, 붙잡혀 있어요 이러니까 그러면은 보건소로 바로 오라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요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뭐 어디를 가도 계속해서 기록이 돼요. 그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QR 코드를 찍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 그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아마 스웨덴 사람이 이게 절대 이렇게 허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개인정보하고 그다음에 사람 살리겠다는 것하고 요 사이의 두 가치 속에서 한국은 분명히 이제 사람을 살리겠다 여기에 이걸 택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상당히 좀 그 개인정보 노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얻는 것과 잃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다 하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스웨덴 사람들이면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떠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청주에는 부르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듯이 코로나를 뚫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아이고, 아까 저 물 안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 예.
이 제목 있죠. 나중에 교육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제목이 저하고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스웨덴에서 유학을 하고부터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제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제목으로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 두 권 저기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책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책 오늘 가제를 받았는데요. 출판사에서 스웨덴 숲속에서 스웨덴 숲에서 한국을 보다라는 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의 뭐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마 늦어도 8월 아니면 9월에 새 책이 하나 나온답니다. 예, 제가 세계 시민으로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그다음 기후 위기 한꺼번에 닥친 것 아닌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인가 그런 위기감까지 느끼게 하는 게 바로 기후 위기인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 위기 요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그 위에 이 온실가스 요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가지고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 러시아의 그 동토들이 녹아내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폭우, 폭염 지금 느끼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주범은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약 온실가스의 80%가 되는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그 다음에 메탄가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이런 가스들이 있는데요. 뒤로 이렇게 제가 갈수록 양은 굉장히 적지만은 온실가스, 그냥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1000배, 10,000배 이렇게 되는 가스들이 뒤에 있습니다. 이런 가스들이 그야말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고요. 이런 가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보면서 지금 학자들이 상당히 논의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개발론자, 성장론자들이고요. 기후위기와 관계없이 지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는 기후위기대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성장은 올해의 성장은 4%다. 그 다음 성장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의 성장론자,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경제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심각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한테 미래는 없다. 우리 지구는 곧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글로벌 아니면 국내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환경론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기후위기 자체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 자본주의적 문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기거나 이산화탄소의 가격을 매기지 않았던 그 체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EU의 전기를 화력발전소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가격을 2, 3년 전에 7, 8유로 하는 것을 지금 50유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기거나 가격을 굉장히 올려버리면 이산화탄소 자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금론자들 아니면은 가격론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론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하나 있죠. 이게 옛날에 있었던 약 20가지 이상의 그 기기들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 그 다음에 스테레오, 뭐 온갖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여기 다 넣어버렸죠. 요 조그만한 거, 한데 조그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지금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그런 미래를 우리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나올 때 우리 캔 있죠, 맥주 캔, 그게 84g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10g이래요. 아주 그것도 기술 때문에 그렇게 얇게 만들어낸다고 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포르투갈하고 뭐 터키에도 그런 공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류들 있죠. 이걸 완전히 새로 녹여 여기서 새로운 섬유를 뽑아내요. 우리 아들도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구에 그야말로 영향을 작게 미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술론자들이. 제가 스웨덴 예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 산업화하고 우리 성장하고 이것이 가져온 것하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방출되는가 완전히 정비례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다. 그래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의 글로벌 시민으로서 아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생활 수준이 내려가는 것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참 기가 막힌 나라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나라 한번 볼까요? 뭐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2021년 1월부터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것이 여기에 2030년, 2050년 두 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2030년에 중간 점검을 해라고 그러고 2050년에 탄소 제로 해라고 지금 파리 기후 협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의 정상들과 영상 통화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 나라가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가 그 압박을 했죠. 그걸 국가 결정 기여라는 NDC라는 그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24.4%만 감축하겠다 해서 상당히 좀 빈축을 산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리 기후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화 대비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내로 올라가야 된다. 요 1.5도라는 요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 나라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스웨덴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석 연료 제로 처리란 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이브리드 H2 요렇게 두 개가 있죠. 하이브리드가 뭐냐면은 스웨덴, 아마 한국은 포항 제철이 가장 클 거예요. 스웨덴 최고 굴지의 제철 기업 SSAB, 그 다음에 스웨덴 최고 굴지의 탄광 기업 LKAB, 그 다음에 스웨덴 전력회사 vattenfall, 요 세 개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기업 하나가, 공장 하나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까지 철광석을 이렇게 뜯어내는, 뽑아내는, 캐내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디젤, 중장비 그런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로 가지고 완전히 철광석을 뽑아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철광석을 이 재련소, 그러니까 철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그 과정을, 그 과정이 이제까지 전통적인 그런 과정은 코크스를 통해서 하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SSAB
제철 기업은 스웨덴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한 기업이 거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1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꼭 그렇습니다. 10몇 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기업이 요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수소가스로서 제철 재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그 수소가스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vattenfall. 이 vattenfall이 스웨덴 말로 뭐냐면 수력발전소입니다. 북쪽에 있는 많은 지금 있는 그런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물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로 철을 재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철을 이게 2026년에 지금 최초의 철이 나오고요. 2030년쯤 대량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벌써 공장들도 이미 다 지었고요. 그래서 스웨덴 최북단에 지금 인력이 뭐 10만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 아파트를 다 사주면서 올라오라고 하는데 다 안 올라가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혹시 스웨덴 가서 살고 싶으면 대사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쪽에 뭐 꼭 그 공장 말고 그리고 그다음에 H2 그린 스틸도 마찬가지. 이거는 기존의 제철 기업이 아닌데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면서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세계 최대의 이 배터리 공장, 최첨단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스웨덴 최북단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기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철은 미래에도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지구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이런 철을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철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 너무 늦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지고 다른 제철 회사하고 경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웨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2030년에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는 금지를 시킵니다. 2030년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휘발유, 디젤, 천연가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대단하죠? 노르웨이는 몇 년 전에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40년에는 화석 연료 사용 자체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럼 휘발유 자동차가 좋다. 휘발유 자동차 갖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2029년에 한 대를 샀다 그러면 11년밖에 못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휘발유를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그런 자동차 이것들이 퇴출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볼보가 스웨덴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볼보하고 스카니아가 스웨덴 굴지의 그야말로 자동차입니다. 스카니아는 옛날에 서브 스카니아고 해가지고 승용차하고 중장비 트럭, 버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볼보하고 스카니아가 아마 길에 나가시면은 25.5톤 트럭 다니는 그 상당 숫자가 아마 볼보 아니면은 스카니아일 거예요. 그게 스웨덴 그야말로 트럭인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철을 사겠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생산하지 않는 그 철을 우리가 사서 볼보 차를 만들겠다. 스카니아 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철과 중장비 시설 그냥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철을 그야말로 철광석을 뜯어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재련하고 이렇게 해서 전 과정을 완전히 화석연료 없는 그런 철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스웨덴이나 유럽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석연료 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아시아에서. 그러면서 제가 한국으로 오는 바로 하루 전에 EU 총대장 그 여자분이 환경세 아니면 탄소세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관세를 높여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의 전력 생산의 40%는 화석연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산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관세를 적어도 40% 이상 매겨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럼 현대나 기아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안 나와 있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뭐 연구란 것도 없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의 화석연료 가장 큰 주범은 화력발전소입니다. 지금 현재 58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7기가 건설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화력발전소, 석탄을 가지고 사용하는 석탄,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이 바닷가로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서 뿜어내 가지고 내륙으로 보내는 이 이산화탄소,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가 지금 한국의 미세먼지의 상당한 주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게 40%고 한국에서 만드는 원전에서 나오는 게 30%가 넘어요. 그러면서 아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다 합쳐봤자 5% 되고 그 외 다른 형태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논단체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니면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이런 그러니까 화석연료 제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얘기가 없고 그 외에도 많잖아요. 선박, 기업이라든지 우리 자동차라든지 화학 산업들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경제 우선이다, 경제 성장이다. 그러면서 기후 문제는 상당히 뒷전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레타 툰베리 잘 아시죠? 스웨덴이에요. 15세 때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공부해서 뭐하냐. 그러면서 등교 거부를 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합니다. 환경을 위한 기후위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 세계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등교 거부하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젊은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은 각 나라 자기 정부를 고소를 해요.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젊은이들한테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미래의 자유를 완전히 구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까지 적어도 25%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된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2018년인가 2019년에 내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인도, 콜롬비아, 뉴질랜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미국 이 주에서 각 젊은이들이 각 자기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은 끝났고요. 독일도 이겼고요. 프랑스도 이겼고요. 젊은이들이 다 이기고 있고 이 젊은이들이 법정에 서서 바로 정부를 이렇게 질타하면서 논쟁을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정부를 고소하라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포르투갈 젊은이들은 EU 34개국인데 이제 영국이 빠져나가 버린 33개국을 전체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고 스웨덴 젊은이들은 이번 하반기에 스웨덴 국가를 고소하겠다, 제소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국의 젊은이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아이들이에요. 여기에는 환경운동에 굉장히 활발한 그런 젊은이들하고 두 번째 큰 그룹은 법학도들, 대학에서 법학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정부를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자료를 모으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법, 그것은 뭐냐면은 유럽 인권 헌장, 그 다음에 각 나라의 기후법 여기에 준해 가지고 정부를 지금 제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정말 좋은 것인가? 정치는 정치로서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 간 경우는 없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2021년에는 1,550건이 이런 식으로 기후 문제 때문에 법정으로 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기후 위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대응할 수 있으면 기후 위기 찬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시민적 책임이 있다. 우리 개개인의 그런 시민적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수준이 저하되는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 타는 것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 이제까지 뭐 1년 입었다 그러면 10년 입어야 된다. 제가 스웨덴 가가지고 절대 더 사는 것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마 사야 될 것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그래 신발이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더 이상 신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이번에 올 때 하나 샀습니다. 신발. 그 다음에 음식이 전체 우리 인간이 그야말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약 15% 정도가 음식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면 음식 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딱 접시 하나에 음식이 나와요. 그렇죠?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채소 이런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된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밥, 국,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여러 반찬들 그리고 뭐 보면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식생활이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포장 문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스웨덴의 우체국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걸 우체국이 이걸 배송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돈을 벌었다 아니면 우체국이 가장 큰 수익원이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편지를 쓰는 사람이 손편지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윤 대표도 메일을 쓰지 손편지를 안 써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면은 스웨덴 이 우체국이 그걸 배송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지고 자동차가 트럭이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배송해줘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립스틱 하나 사면 어떻게 포장을 해요? 립스틱 요거 해가지고 예쁘게 안에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가방까지 이렇게 해가 막 이렇게 주죠. 그런데 공항에서 사면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안 줘요. 유럽 공항에서 사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소포를 이렇게 뜯어보면요. 안에 물건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그 주위에 이 공기 주머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많거나 안 그러면 다른 종이 많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소포의 3배 이상이 완전히 공기예요.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스웨덴 우체국이 이거 안 된다. 이걸 확 줄여야 된다. 적어도 3분의 2 이상 줄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깨지지 않고 그 부피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10번 갈 걸 3번만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연구를 여태보리에 있는 대학에다가 연구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이 포장업체하고 스웨덴 우체국하고 대학이 지금 이걸 연구를 한다. 상당히 발상이 좋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벽칠한 그 뭐죠? 시멘트 있죠? 그것도 읽어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니까요. 석회석 있죠. 석회석을
아주 고온으로 데우면은 데워가지고 거기에서 이 시멘트를 만들어내는데 이 석회석을 고온으로 데우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스웨덴 그 시멘트 기업이 이 석회석을 다 잡겠다. 그리고 고온으로 할 때 수소가스를 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제로 시멘트를 만들어내겠다. 이 정도로 기업들이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자동차 금지, 뭐 화석연료 자동차 금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웨덴 젊은이들이 아직도 너무 넉장 부리고 있다.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번 가을에 스웨덴 정부를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청주에도 보니까 아나바다 그런 운동이 있대요. 이것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의 세계적 시민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아마 우리 꼭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걸 주제로 만들어봤고요. 그런데 사실 스웨덴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이 높아요. 의식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스웨덴에서 저 집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람이란 단어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 그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잔디 깎고 이 모든 걸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타야 됩니다. 시장까지가 한 5km 넘거든요. 할 수 없이 일주일에 꼭 한 번 자동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동차가 있긴 한데요. 아마 전기차가 지금 2004년도 자동차인데 이게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될 정도 되면은 전기차를 사든지 수소차를 사든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기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 또 집이 하나 있죠. 저게 스웨덴 우리 집입니다. 대지가 1000평 정도 되고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한 80그루 넘는 그런 집인데 저 집 저기 그래도 옛날 집이에요. 1972년도 집인데 제가 안에 다 내부를 수리해가지고 살기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집사람이요. 저 집에 옛날에 그 겨울에 데피는 그 집 구조가 전기를 가지고 데폈어요. 각 벽에 이제 난로 비슷한 그 철판 강판에 그걸 따뜻하게 해가지고 데폈는데 그게 전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기를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전기만 쓰니까 선택을 하니까 전기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면은 지하를 가지고 집을 데피는 그 구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거 만드는데 그거 바꾸는데 드는 돈이 3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해도 본전을 못 빼는데 이 사람이 그거 해야 된다. 왜냐면 그러면 훨씬 더 지구에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서 그걸 바꾸더래요. 그리고 스웨덴은 사실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햇빛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여름에만 햇빛이 있는데 우리 저 지붕 그렇게 많은 지붕이 없는데 지붕 위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지붕 위에 태양열 그걸 지금 깔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최대한 해가지고 그걸 깔려고 그것도 10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또 깔려고 그래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 가능하면은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살겠다. 아마 그런 강한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 기업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해도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삶의 형태를 바꿔야 지금과 같은 이 자본주의 속성이죠. 속성, 그냥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 주제가 뭐죠? 출생률인가요? 맞아요. 요거는 첫째 거하고 사실은 좀 반대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놓을수록 지구 환경에는 좋죠. 근데 우리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실 뭐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그 생산 양식 체제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구에 주는 부담이 엄청난 건데, 근데 요 한국 이게 고민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기 적어놨나요? 0.84, 0.88. 스웨덴이 출생률이 1.7, 꼭 2배입니다. 꼭 2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몇 년도에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700년도인가 뭐 그때인가 마지막 한국인 한 명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 아마 수학자가 그걸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그렇다 그러는데, 한국이 소멸되기를 원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만약에 그렇지 소멸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스웨덴처럼 출생률이 1.8, 2.0 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인구가 조금씩 높아지는, 숫자가 좀 그래도 좀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충북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을 거예요. 학교들은 문 닫아야 되고 통폐합 많이 해야 되고요. 경남도 마찬가지고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요. 왜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땐 제일 먼저 성평등 문제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교육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스웨덴이 1930년대에 난리를 쳤어요. 아마 우리 윤 대표님은 이분을 아실 거예요. 알바 미르달이 The Crisis of Population, 그러니까 인구 위기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때 당시 스웨덴 인구가 그야말로 이렇게 감소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사실 거기에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은 그때 당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스웨덴이 쭉 발전시킨 제도가 뭐냐면 부모보험제도입니다. 이 부모보험제도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480일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480일, 그러면은 1년하고 4개월이죠. 1년하고 4개월 동안 자기 봉급의 80%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8천만 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한선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요거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느냐, 한 400만 가까이 됩니다.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그렇게 딱 상한선 제도가, 애 키우면서 한 380만 원, 400만 원 받으면 충분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아휴직 제도를 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480일 중에서 적어도 90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웨덴도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육아휴직을 하는 그 기간이 여자가 많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수유를 해야 되니까 좀 당연히 그렇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요. 수유 요것도 남자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스웨덴 그 지식인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처음 6개월 여자들이 육아휴직을 하고요. 그 다음 6개월은 남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이 6개월 동안 할 때 여자분들이 그 젖을 짜가지고 주면은 그걸 냉동실에 얼려놓고 그걸
먹이고 이러면서 육아휴직을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 육아휴직을 이렇게 90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성이 해야 된다. 이제까지 해왔던 건 다른 성이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평등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 하나가 라떼 파빠, 라떼 아빠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떼, 카페 라떼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아이를 실은 유모차를 끌면서 공원에 가는 그런 아버지, 전형적인 스웨덴 아버지죠. 그런 아버지를 라떼 아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육아휴직입니다. 480일 동안요. 그 다음에 유아학교가 있고요. 이 유아학교도 기가 막혀요. 거의 모든 아이, 그러니까 85% 정도의 아이들이 이 공공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누가 이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최근에 요즘은 자율 유아학교라는 게 생기기는 생겼어요. 그러나 똑같이 공립하고 자율하고 똑같이 부모가 내는 비용은 똑같이 첫 아이의 경우에 자기 소득의 양부모 소득의 3%를 넘으면 안 된다. 또는 1510크라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 이러면은 예를 들어 두 사람 합쳐서 3% 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1500크라운을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 상한선 제도에서 최고의 그 수준인 1500크라운, 한 명당 1500크라운인데 요거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19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13만 원 정도 되고요. 세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이고요. 네 번째부터는 공짜입니다. 스웨덴 유아학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이게 통합된 그런 유아학교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런 유아학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기 지금 완전히 무료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부모가 돈을 조금은 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아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동수당인데 아동수당 이게 모든 아이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아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누구겠어요? 옛날에 이병철 외에는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누구지? 이병철의 아이에게도 아동수당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첫째 한 명 아동수당이 1250크라운입니다. 이게 얼마쯤 되나요? 16만 원이네요. 1250크라운 첫 아이에 대해서 주고요. 두 번째 아이는 1250크라운 곱하기 2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수당이 또 따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32만 원이 이렇게 조금 넘어가고요. 세 번째 아이는 해가지고 세 번째 아이 수당 이렇게 하니까 58만 원. 네 번째 아이는 87만 원. 다섯 번째 아이는 120만 원. 여섯 번째 아이는 아이 6명이 가지고 있으면 160만 원.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5명 전체가 120만 원, 6명이 160만 원. 한 5명 정도 나오면은 집에서 그냥 먹고 살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요 기가 막힌 거예요. 유아학교에 보내는 아이는 두 번째, 세 번째 아이일수록 돈을 적게 내죠. 그 다음에 아동수당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가 있을수록 수당을 더 많이 받죠.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 많이 낳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 출생률이 우리나라 2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1930년대부터 있어 왔던 그 어떤 위기의식, 그로부터 발전되어 온 제도, 부모 보험이라고 그래요. 부모 보험 제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낸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육아휴직이라든지 유아학교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 아이 한 명당 6일은 자기 봉급의 80%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아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방문한다든지 학교에 회의가 있을 때 방문한다든지 1년에 6일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참 좋은 제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유아학교에 제가 아이를 보내면서 느낀 것은 이 사람이 내 아이를 자기들이 돌봐주는가 아니면 국가의 아이를 키우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꾸지람 할 때는 부모까지 탁 불러가지고 뭐 끄리낌 없이 꾸지람하고요. 예를 들어서 애가 뭐 다른 애 손찌검 해야 되면 큰일 나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애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물건을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주의를 줘도 안 된다 이러면은 부모 또 불러가지고 또 꾸지람해요. 그런 식으로 아이를 그러니까 사회화하는 민주시민으로 사회화하는 요 과정이 아주 유아학교에서부터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고 왕따 폭력이라는 못하게 이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학교가 왕따나 폭력이 좀 작은 이유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스웨덴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 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난민들,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그리 많은데 그렇다고 보니까 이 유아학교에도 아이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행태가 부모한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바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유아학교에서 그런 현상들이 생길 것인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유아학교가 부모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 다음에 아이들 있을 때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부모 보험이 출생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양성 성평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민주 시민으로 키우는 첫 초석이 된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문제다. 그리고 한국도 출생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뭐 돈 몇백만 원 주고 애 좀 더 낳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된다. 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하고 그다음 주택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야 특히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나. 이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가요? 예, 안 하고 무슨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교육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참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들한테 지식과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민주 시민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똑똑한 아이 키우는데 민주 시민이 아니면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유럽 나라들은 뭐 이게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법 뭐 총론이나 이런 데 보면 딱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 역량을 제공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민주 시민으로 키워야 된다. 특히 스웨덴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민주 시민으로 키워야 된다. 가슴에 와닿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얘기되어 갖고 끊임없이 민주 시민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민주 시민인가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이런 부분에 교육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해 왔습니다. 한국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조금 차이가 좀 크게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지식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웨덴이나 유럽은 역량 위주의 교육을 하는데 사실 한국도 2015 교육과정을 역량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역량이 무엇이냐면 지식은 아는 것 있죠. knowledge, knowing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역량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thinking 그 앞에 단어 하나 더 붙여가지고 critical thinking,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doing,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요 세 가지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고하는 것과 실천, 행동, 직접 하는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역량이다.
유럽에서는 15년, 20년 전에 이미 지식 위주의 공부가 한계가 있다. 미래를 살아나가는데 이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역량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제 지식 굉장히 이제 전환시키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험들이 선택형 시험입니다. 정답이 있는 그런 시험들이 있고 그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물론 이해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을 상당 부분 외우는 이런 식의 공부, 어떤 면에서 주입식 공부 이것이 아직도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비판적 사고를 지닌, 비판적 사고가 강한, 비판적 사고를 겸비한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이런 시험제도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이것이 한계가 상당히 있다. 시험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술형, 논술형 시험, 그다음 논문, 작문을 통해서 시험을 치는 그런 형태, 리포트를 통해서 시험을 치는 초중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공정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죠. 우리 애하고 옆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 비슷한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낸 것 같은데 왜 걔는 A를 주고 우리 애는 C를 주느냐 이런 식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사실 선생님들이 감당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문제를 탁 내고 거기에서 뭐 정확하게 찍었으면은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맞지 않은 그런 형태의 지금 시험이 있다. 여기에 한계가 굉장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좀 어려운 가치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제가 스웨덴 국가교육청에 있을 때 한번 다른 간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아시아 아이들처럼 아시아 국가들처럼 선택형 시험을 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그래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형 시험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머리 다 망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선택형 시험 아직도 안 치고 있는데 스웨덴 시험들은 가보면 전부 서술형, 기술형 시험 아니면 사실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내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그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시험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 사고가 깊어지지 않으면 글을 못 쓴다. 그리고 그 글을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다른 아이들이 비판을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프랑스 혁명을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데요. 한국에서 프랑스 혁명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합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가 딱 보면은 한국은 교과서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외우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공부는 그것보다는 교사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우리 2주 동안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너희 서명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연구하라. 그리고 리포트를 써라. 몇 페이지까지 써라. 그리고 발표하자. 마지막에 발표하자. 그걸 가지고 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공부가 왜 좋으냐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미국 혁명이나 영국 혁명도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럴 때 한국 아이들은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것을 보고 딱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공부할 때 그런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 공부 자체가 그냥 지식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집어주는 그런 한국에서 집어주는 떠먹여주는 이런 공부보다는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는 그 방법론을 얘들한테 가르쳐준다. 바로 사실 이런 식으로 할 때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책의 부제가 왜 그럼 한국으로 돌아왔는가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비판적 사고 교육과 평등 사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남도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그러니까 크리티컬 띵킹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비판적 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판적 사고의 첫걸음은 바로 정답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의 그 정답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정답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그러나 학문적으로 그렇게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정답이 없으면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옳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스웨덴 국비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제일 첫 관문이 박사과정 제일 첫 관문이 정치 이론이었습니다. 국가론, 정부론, 여성론 이런 그야말로 아주 정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에 그야말로 정치학자들 쓴 책들, 논문들 엄청나게 읽을 양도 많고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걸 저는 한국에서 간 학생으로서 청운의 꿈을 품고 장학금까지 받고 간 학생으로서 밤새도록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 요약한 거 줄 긋고 그 다음에 또 외우고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요. 6명이 학생이 6명이 있어요. 박사과정에. 한 학기 3명을 뽑았어요. 스톡홀름대 정치학과 상당히 큽니다. 교수진만 해도 550명, 100명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3명씩 뽑아가지고 6명이 두 학기 합쳐가지고 정치 이론을 했는데 6명이 이제 수강을 하고 있었고 그때 교수가 들어오더니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제일 앞에 의자를 딱 반대로 해가 딱 달려보고 앉더니 질문을 하나 던져요. 질문을 하나 던지니까 그 6명이 조금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뗐다 싶으니까 다른 질문을 던지고 뭔가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6명이 제가 조금 토론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6명이 아니고 5명만 했어요. 한 명은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 입도 뻥을 못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매일 그 수업만 있고 나면 그냥 내가 언제 보따리를 싸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 고민밖에 못했어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야말로. 그리고 그 학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이 수업을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슬그머니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 앞에서 딱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교수가 놀래가지고 너 한번 해봐. 말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책을 하나 딱 들면서 친구를 지적을 하면서 네가 하는 이야기 직접민주주의 강점은 이 책 256페이지에서 278페이지에 정답이 있고 네가 이야기하는 간접민주주의 약점은 다른 책 89페이지에서 102페이지에 답이 있는데 너희들은 책도 읽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토론하고 자빠졌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5명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교수는 놀래가지고 저한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딱 이래요. 제가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죠. 얼굴이 빨개가 고개 팍 숙였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제가 하고 교수가 그 질문을 저한테 하지 않았으면 스웨덴에서 제 생은 끝이 났어요. 집사람이고 제 집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따리 싸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을 딱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왜 이 교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냐? 왜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냐? 왜? 끊임없이 그 왜자를 붙였어요. 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집사람이 이렇게 서대는 이래요. 뭐 남자가 밥을 하면 여자가 꼭 설거지라고, 여자가 밥을 하면 남자가 설거지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불문율이에요. 그 뭐 여자가 그거 다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이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많고 과정이고, 그리고 나는 남자인데 뭐 어째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오늘 그 스파게티를 했는데 아주 맛있게 먹고, 오늘 내가 참 피곤한데 오늘 네가 좀 설거지하면 안 되나, 물을 받으면서 뒤로 돌아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야 나도 피곤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게 성평등의 그 긴 터널이구나, 터널의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왜라는 질문을 달려고, 그 왜라는 질문을 채워하려고 집에 와서까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년쯤 지났을 때 책을 하나 읽는데 요 친구 맹랑하네. 요 리버럴이네. 자유주의자니까 요런 식의 질문을 가지고 요런 책을 썼구나. 이게 눈에 팍 들어와요. 갑자기 이 내가 도와트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막 들었어요. 진짜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거였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소셜 데모크라, 사회민주주의자면, 아니면 소셜리스트면, 아니면 공리주의자면, 아니면 무슨 철학자면 이 친구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이게 막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요. 내 친구 5명은 그 4년 전에 걔들 자기들이 토론할 때 바로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 논화 결부시키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럼 난 그것도 모르고 넌 책도 읽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파밀려고 하고,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외우는데 급급했다. 지금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쪽 공부하고 가장 큰 차이다. 교육의 가장 큰 차이다.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핀란드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들렀던 교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살벨이라고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육학과에 엄청 열심히 한다. 밤새도록 공부한다. 거의 이론을 다 외울 정도로 한다. 그런데 내가 너 그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말문이 막히거나 기껏 한다는 소리가 좋던데요, 이 소리밖에 안 나온다.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30년 전에 겪었던 그거하고 지금도 한국이 지금 하버드대 교육학과 그 유학생으로 가 있다고 그러면 서울연고대 이런 학생들 아니면 거의 못 가잖아요.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공부가 아직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창의력을, 그냥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지 않는 교육의 전형이고, 이렇게 비판적 사고가 없으면 절대 창의력이 없다. 비판적 사고는 왜라는 질문,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 정답이 있다는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의문을 제기할 때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펜디가 뭔지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티셔츠 펜디죠? 이게 우리 아들이 만들어낸 기업 이름이에요. 사탕 이름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프로테인 캔디. 그걸 줄여가지고 펜디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 더 크죠. 이 친구가 스톡홀름 공대를 다녔어요. 왕립공대라는 뭐 상당히 좋은 공대인데 3학년쯤 다니다 1학년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버지 왜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 몸에 좋지 않은 사탕, 설탕이 엄청나게 된 과자 사탕을 먹습니까? 그 설탕 싹 빼버리고 몸에 좋은 건 넣으면 안 돼요. 딱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마 제가 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사탕 먹고 싶은 사람이 단 것 때문에 먹지. 그렇다고 해서 또 꾸지람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3학년 채 되기 전에 아버지 나 학교 그만둘게요.
왜? 지금 이 펜디 이거 만들어낼 겁니다. 친구들하고요. 그러면서 학교 그만두고 이걸 만들어냈어요. 3명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단백질 과자를 만들어낸 애예요. 대단하죠? 이게 어디서 생겼을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게 설탕을 다 없애버려 거기에 프로테인을 집어넣으면서 단맛이 조금 있는 그 단맛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맛만 이렇게 단맛을 낸 그런 형태의 과자를 만들어내고 음료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그걸 사실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트러블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 두 명, 지하고 두 명은 이제 그만두고, 이 펜디 그만두고 다른 거 하겠대요. 그리고 내보고 아버지 돈 한 2, 3천만 원만 주세요. 왜? 나는 혹시 제가 애를 낳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다른 걸 뭐 하겠대요. 근데 뭘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이래요. 아까 지금 의류 이야기했죠. 지금 유럽에는 이 섬유를, 그러니까 옷을 재활용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옷을 다 버린 옷을 다 거두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섬유를 뽑아낸대요. 그 섬유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사람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티셔츠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속옷 중심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옷을 만들어내겠대요. 그거 좋은데? 아이디어 좋은데? 환경에 참 좋겠네? 이러면서 오케이 돈 줬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티셔츠 하나가 보니까 거의 3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내가 그 3분의 1로 깎아라. 아버지 네 장사 밑가는 거 뒤에 밀어줄게. 그렇게 가격을 매겨가지고는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외할머니, 그 다음에 너희 친구들 몇 명 사고 나서 처음에 한번 사고 두 번째는 절대 안 산다. 진짜 안 샀어요. 그리고 그걸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나 대학을 다시 돌아와 버렸는데 바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까 그 탄소, 화석연료, 제로, 철 만들어내는 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이런 펜디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이게 어디서 나오냐? 기가 막히죠. 바로 이런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교육 속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저 야오스 기립된 요게 있죠. 요게 뭐냐면은 만들어냅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1980년대 최초로 그 전투기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걸 읽었냐면은 세계의 무게중심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앞에 아니면 중간에서 뒤에. 물리학을 아무도 제대로 안 하셨네. 세계 거의 모든 전투기가 무게중심이 중간에서 조금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 이게 불안정해가지고 마, 삶 이렇게 빨리 나르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스웨덴이 무게중심 뒤에도 있어요. 이 친구들 물리학의 정석도 모르는 건지 무게중심을 뒤에 뒀어요. 그런데 왜 뒤에 두는가 읽어보니까 이래요. 공중전이 많이 일어난대요. 전쟁을 하면은. 그러면 스웨덴 비행기가 뒤에서 다른 비행기한테 쫓길 때 무게중심을 앞에 두면은 이렇게 뒤로 돌아갈 때 그리는 곡선이 원이 이렇게 큰데 무게중심을 뒤에 두면 팍 돌아간대요. 그래서 바로 뒤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뒤에 두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읽었어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친구들.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철도 그렇고, 펜디도 그렇고, 야스키디벨도 그렇고, 교육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진짜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스웨덴에서 박사학위를 마치면서 그 다음에 뭐 국가교육청 간부로 있으면서 감사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원장으로 쭉 있으면서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세 가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거기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 쫙 나와 있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돈 얼마만큼 들고
막 이런 거 쫙 나와 있는데 이 직원들이 저한테 결제 받으러 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또 전체적으로 결제를 받아야 되고요. 제가 묻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죠? 한 사람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왜 이 사업이 생기는지, 누가 어떻게 이 사업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책 사업들, 교육부,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 사업들 거의 다 없애야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게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잡무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학생들한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된다. 그런 얘기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학생들 평가 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췄는데, 제도적으로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한국 교육 뭘 해야 되느냐 이러면 한 두세 가지만 딱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승진 제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 교감, 그다음 교사까지도 사실은 뭐 교사는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도 공으로 뽑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교육 자치하는 것.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의 유초 중등 교육은 좀 위임하고, 일괄적으로 위임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상당히 많이 텅텅 비어버리잖아요. 교육부는 법률적인, 법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예산 문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유초 중등 교육은 밑으로 내려가 대학 교육, 그 다음 직업 교육, 평생 교육, 이 부분에 일을 하면서 교육부가 사실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방향,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비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부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 통과된 국가교육위원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부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사실 내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예산권이라든지 법률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그런 형태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가 큽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그게 교육자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육정책 사업들 폐지하면서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제도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일을 우리 교육이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몇 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계속 할까요? 유아교육 부분에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적어놨거든요. 우리 유보 통합해야 되는데, 이 유보 통합이 김영삼 대통령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해봤자 안 되겠다. 논란만 있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유치원으로 구분해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이렇게 담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육아, 그 다음에 교육, 이것이 유아학교를 통해서, 스웨덴 그랬죠. 제가 모든 아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공공유아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사회학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운다.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키운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 왜 이렇게 사립 유치원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질문들을 사실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이제까지 국가가 유아교육에 사실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유아학비라는 게 있습니다. 누리과정에서는 22만 원, 아이 한 명당. 그 다음에 방과 후 과정은 7만 원. 그 다음에 교원 처우 개선비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 한 명당 40만 원. 그 다음에 담임 수당이 있습니다. 13만 원요. 그 다음에 학급 운영비가 한 학급당 25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 상당히 많은 돈을 국가가 지금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할 것 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각 부모로부터 아이 한 명당 거의 뭐 20만 원 정도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가가 투자를 하면서도 사실 유아교육을 통해서 미래에 필요한 아이들, 어떤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유보통합 꼭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잘 안 되는지, 잘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립유치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20억을 투자해가 이거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연구정보원장으로 있으면 서울에 있을 때 유치원 문제가 연구정보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이 원장 협의회, 뭐 전국 사립유치원 무슨 연합회 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스웨덴 같은 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국가로부터 받으면서도 그 재정을 투명하게 보여주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줘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벌벌벌 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선생님들은 임용고사가 된 사람들이고, 그렇죠? 임용고사가 되지 않은 사람들 어린이집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임용고사를 통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신 분들은 저 사람은 임용고사가 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유보 통합을 하면 그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이 되고 있지 않는데 한번 좀 임용고사 되신 분들도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아학교의 그룹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임용고사 된 사람들이 거기에 팀장이나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오고 보육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좀 잘할 수 충분히 있는데 꼭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보 통합이 된 유아교육은 보건복지부에 있을 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육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첫 단추로서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보통합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예 유보통합이 된 그런 상태고, 그래서 1998년에 사회부 속에 있던 것이 교육부로 넘어왔는데 그것도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 교육부 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평생교육이 첫 단추로서 유아교육, 그 다음에 유초, 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지급교육 이런 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유치원에서 상당히 공부를 시킨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그쪽만 애들한테 공부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 에듀케어라는 개념이 스웨덴에서 나왔습니다. 에듀케이션과 케어, 그러니까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것을 에듀케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에듀케이션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한글을 스웨덴어를 가르치거나 수학을 가르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 이제 사회화 과정이죠.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그런 책임을 갖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이제 에듀케이션 교육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하고 머리 중심으로 하면서 애들이 좀 고통 덜 받게 좀 키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유아학교가 사실 성평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유아학교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 맡겨놓고 그야말로 안심하고 맡겨놓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하는 것하고 가정을 이렇게 밸런스,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유아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